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국장이 감정평가사 A씨에게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행정작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행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현실적으로 행정청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서 행정작용을 국민들에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부가 처분이 있고요. 건축허가가 있고 업무정지 등이 있어요. 자, 이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 많은 형태로서 행정작용을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그것을 여기 문장에서 매우 다양한 행정의 행위 형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행위 형식 중요한 표현 아니고 다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행정작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여기 판서를 봐주세요. 자, 그래서 행정청은 국민들에게 행정작용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A라고 하는 행정작용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B라고 하는 행정작용도 있다고 하고 C라고 하는 것도 있고 D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많은 형태의 행정작용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이제 법을 지키면서 행정작용을 해야 되니까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자, A라고 하는 행정작용을 할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이 A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권리구제 수단은 이렇게 권리구제 받으면 돼. 이렇게 따로 규율을 해놓고,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작용을 해야 되고, 역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권리구제 수단은 이렇게 권리구제 받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행정작용마다 개별적으로 이러한 행정작용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각 행정작용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해 놓는다면 이게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행정작용들 중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보이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가만 보니까 여기 얘네들, 여기 이렇게 얘네들은 공통적인 속성을 보이더라. 뭔데? 대체 얘네들은 어떠한 공통적인 속성을 보이는 건데, 얘네들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더라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더라니까. 물론 행정행위를 이루는 개념 요소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키워드만 꼽아서 얘기한다면, 아니 얘네들은 말이야, 얘네들은 다른 애들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더라고.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행해져. 개별적 구체적으로 행해지면서 법 집행이니까 이게 뭐죠? 공권력의 행사예요. 공권력의 행사. 개별적 구체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더라니까. 얘네들은 이러더라. 자, 그런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의 묶음을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을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그런 다음에 자, 이러한 행정행위가 라고 하면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행정행위는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해서 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되고,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권리구제 수단은 어떻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규율해 놓으면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알기 쉽게 이러한 절차와 권리구제를 이해하고 권리구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은 강학상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법 교재를 읽으실 때 강학상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을 텐데, 요거는 실무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존재한 용어가 아니라 오로지 학문적인 용어다라는 뜻이에요. 강학상은 학문을 논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얘는 학문, 순수하게 학문적 관점에서의 용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어떠한 법전을 보신다고 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어떠한 행정법 관련 법령을 보신다고 해도 행정행위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강학상 용어의 반대 개념은 실정법상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반대 개념으로 실정법상 용어. 이거는 실제로 법전에서 쓰이고 있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학상 용어는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만 쓰는 말이지 실제로 법전에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작용 중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라고 하는 공통적 속성을 갖고 있는 애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그룹으로 모아서 얘네들을 행정행위라고 하는 강학상 개념으로 묶어놓은 거다. 그런 다음에 자, 이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권리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거다.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공무원들도 헷갈리지 않고 적법하게 행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행정작용의 공통적 속성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공동의 법적 규율하에 하나의 법 안에 두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와 하나의 권리구제 안에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학상 논의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핑함으로써 얘네들을 통일적으로 다룸으로써 행정작용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동일한 행정 절차,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일관된 행정 절차, 그리고 권리구제 수단, 그리고 행정행위에만 통용되는, 인정되는 효력이 있어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고유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인데 그 처분을 이루는 거의 대다수가 바로 얘네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이 행정행위는 뭐가 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항고소송은 권리구제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소송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저 항고소송의 대상이 바로 여기 행정행위다라는 것이죠. 물론 처분이라는 개념과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행위의 개념이 무엇이고 행정행위라고 하는 강학상 개념을 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행위는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고서 개념이 정의가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위다라고 뽑은 것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뽑아드린 거고 원래는 행정행위는 이러한 요건들을 전부 다 충족하는 것을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정행위의 개념을 자세히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용어 하나 설명드릴 것이 있어요. 자, 보시면요. 자, 일반적, 개별적이라는 용어가 있고 추상적, 구체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 용어를 좀 설명드리고 이하 내용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인을 전제하지 않은 것을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별적은요. 특정인을 전제한 것을 개별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과 개별적이란 표현은 서로 반대말이란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사건을 전제하지 않은 걸 얘기하고요.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사건을 전제한 것을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역시 양자가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 용어가 어떻게 활용되냐면은 우리는 앞에서 행정입법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우리 행정입법을 공부할 때 어떠한 표현이 나왔었냐면은요. 자,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앞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뒤에 가서 드리겠다라고 하고 넘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법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감평사가 업무를 하면서 자,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외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법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간평사는 특정한 누구 간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A씨, B씨 또는 홍길동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법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감정평가사 모두를 전제로 해서 법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특정한 감정평가사를 전제로 해서 법 규정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모든 감정평가사라고 해서 특정한 평가사를 전제한 게 아니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적인 거고. 자,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 업무정지 때린다 그랬는데 누가 뇌물을 받은 겁니까? 뭐 어떤 A씨가 어떤 보상 현장에서 피수용자에게 어떤 금품 얼마를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누가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누구한테서 얼마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정평가사들은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정해진 거잖아요. 따라서 특정한 사건을 전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법 규정들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바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입법도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만드는 그러한 작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 규정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람을 전제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건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행위는 반대입니다.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행해져요. 그래서 특정인을 전제로 합니다. 자, 감정평가사 중에 홍길동 씨가 있는데 홍길동 평가사가 저번 언제겠죠? 어디 보상 현장에서 얼마의 뇌물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홍길동 씨에게 홍길동 너 저번에 어디 보상 현장에서 자기 보상 평가 좀 잘해달라고 너 필수용자한테 돈 얼마 받았더라? 그거 우리가 알게 됐어. 그래서 너한테 업무정지를 내릴 거야. 라고 해서 홍길동한테 이것 때문에 업무정지를 내린다 라고 하면요. 그거는 행정행위가 되는 건데 왜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개별적 구체적이잖아요. 개별적으로 홍길동 씨한테 업무정지 하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아니고 너 홍길동 너만 아시겠죠? 특정한 사람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너 그때 어디 현장에서 누구한테 돈 얼마 받았지? 그 특정한 사건, 그 사건 때문에 홍길동 너만 바로 너, 콕 집어 너. 그리고 네가 저번에 어디에서 돈 얼마 받았지? 그것 때문에 너한테 업무정지 몇 개월 때리는 거야. 라고 해서 업무정지 내리면 그거는 행정행위인 거예요. 왜? 개별적, 구체적으로 행해진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입법은 딱히 누구 때문에 누구를 콕 집어서 벌 만드는 게 아니야. 법에서 홍길동한테는 업무정지 3개월 때린다. 이런 식으로 법에서 특정한 사람을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건도 전제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법 규정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행위는 반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은 아니고 콕 집어 너가 저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 그 사건 때문에 너한테 내가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행해지게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일반적,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 표현은 같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둘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 그래서 같이 쓰이고 그리고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일반적으로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세트로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이해와 공부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하나 용어를 분해하면은 각자가 이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행정행위의 개념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이 말은 결국 개별적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특정 사람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행해지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렸고 다음에 자,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앞에서 법적 효과 발생한다. 법적 효과 뭐라고 했죠?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변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데, 자, 이렇게 일으킬 때, 자, 국장이 업무정지 처분을 때릴 때 높은 고권적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고권적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때리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공법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위에 있다고 했고 그런 다음에 국민이 이렇게 아래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이렇게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사법관계와 이러한 공법관계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요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더 우월한 지위에 있고 공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다. 권력적 단독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사법상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니까 공법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를 하나씩 분해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것들이 다 모여서 이러한 개념 요소를 충족하는 행정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행정행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정행위. 자, 이렇게 해서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행정행위의 개념과 처분의 관계가 어떠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처분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 뒤에 가서 행정소송 파트에 가야지만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적어도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처분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 처분이어야지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곧 처분이어야지만 항고소송이라는 형태로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처분이냐 또는 처분성이 있냐에 따라서 자, 처분성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처분성이 없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항고소송은 그러면 처분만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고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등은 뭔데요? 이 등은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조금만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처분이어야지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항고소송은 또 무엇입니까? 자, 항고소송이 무엇인지는 역시 또 뒤에 행정소송 파트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는 간단하게만 일단 정리하고 공부를 합시다. 항고소송이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 또는 권리구제 수단을 항고소송이라 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국민들이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뭐라고 했죠? 처분이어야지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분이냐 아니냐 또는 처분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처분이거나 처분성이 있어야지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항고소송은 처분 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데 저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행정심판은 또 뭡니까? 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민들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수단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송이 무엇인지는 일반인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뭐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워낙 소송이란 단어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소송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알고 있어서 자, 이것은 법원, 즉 법원이죠. 다른 말로 사법부입니다. 법원 또는요 사법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법원에게 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 행정처분 위법하지? 요 처분 위법하지? 그래서 위법성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이 행정행위 또는 이 처분은 위법하네 라고 해서 위법하다 이러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그게 행정소송입니다. 자, 소송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근데 행정심판은 뭐냐? 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정부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행정부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자기네 안에서 어떠한 처분이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업무정지가 발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겠죠. 자, 그랬을 때 감정평가사 A씨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에 대해서 행정부가 스스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소송으로 넘어가서 우리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우리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바로 그게 행정심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들은요, 행정심판을 거치고서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자, 또는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위법한 처분이 있었을 때 행정부한테 야, 니네 이거 위법한 처분 아니야? 라고 해서 행정부한테 스스로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판단해봐. 내가 보기엔 이거 난 되게 억울하거든. 내가 봤을 땐 니네가 잘못 내린 것 같아. 니네가 다시 한번 판단해봐. 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봤는데 아니야. 우리 별로 잘못한 거 없어. 라는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결정은 다양하겠죠.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는 결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니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인용 재결이 있고 기각 재결이 있어. 인용 재결, 기각 재결. 자, 인용 재결은 뭐냐?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사 A씨가 국장이 나한테 업무정지 처분 내린 거 그거 위법한 거 아니야? 라고 따지는 거예요. 따져서 행정심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판단해 보니까 위법하네. 요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기각 재결은요, 아니야. 다시 검토해 봐도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 바로 이게 기각 재결이에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각 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인용 재결 났어. 그러면은 이제 권리 구제를 받겠죠. 왜냐면 다시 판단해 보니까 너한테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더라. 그러면 그 업무정지 처분 취소할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됐다. 업무정지 처분이 없어진 거니까 그럼 다시 일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로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이걸로 권리 구제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행정부가 행정심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봤는데 아니야. 우리가 내리는 업무정지 처분에는 이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 권리구제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까지도 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행정소송도 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국민은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을 제기하게 된다. 이것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 그 대상이 처분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형태 중에서 항고소송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행정심판의 결정, 우리 이것을 재결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행정심판의 결론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이것을 재결을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소송 걸기 전에 행정심판을 받고 왔는데 행정심판에서 내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 기각 재결이 났어. 근데 이 기각 재결이 잘못 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 플러스 등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소송 걸 수가 있고 등에 대해서도 항고소송 걸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렇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등은 일단 무시하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처분이란 단어만 볼 거예요. 자, 처분이어야지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분은 뭐냐? 처분의 개념 정의는요.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데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 이거 뭔가 되게 익숙한 표현이지 않아요? 우리 이 표현 어디서 봤었죠? 앞에서 행정행위 얘기할 때 우리 행정행위 얘기할 때 이 얘기 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 이거 우리 앞에서 행정행위 할 때 했던 얘기인데 로서 공권력의 행사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게 뭐 행정행위랑 똑같은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냐? 결국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행위를 하는 것도 처분인데 국민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도 처분인데 그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도 처분이야. 이해하시겠죠? 그 행정행위를 하는 것도 처분이지만 그 말은 꼭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지만 자, 해야 되는 행정행위를 안 하는 거, 거부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도 처분이고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처분이야. 물론 거부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아시겠죠? 그냥 쉽게 일단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도 역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는 뭐라고 묶을 수가 있어요? 행정행위라고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에다가 플러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처분이야. 그러면 처분은 간단하게 도식화하면은 어떻게 도식화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도식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 그리고 행정행위가 아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데 그럼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정행위는 아니야. 얘네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정행위는 아닌데 그런데 얘네들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하지만 얘네들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 또는 구속적 행정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기초법규에서 공부를 안 했잖아요. 기본 강의 가면 공부할 건데 아직 우리 기초법규에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기본 강의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원래는 행정행위가 아니야.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우리 이것들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처분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절대 다수의 비중을 누가 차지하고 있다? 바로 행정행위가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거의 이 양자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 자, 굳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개념화 시켜드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처분이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여기가 그 밖에.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행정행위. 이러한 개념으로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행위와 처분은 거의 유사해. 거의 유사한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바로 뭐죠? 바로 여기에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분과 행정행위가 거의 거의 유사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의 대상으로서 이런 애들까지 포함을 시켜주느냐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나 주요한 권리구제 수단이에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을 가급적 넓혀서 국민들이 항고소송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애들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한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분의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약간 더 넓게 인정해서 이런 애들도 항고소송의 형태로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행정행위이면 당연히 처분입니까? 그건 맞는 얘기야. 그죠? 따라서 행정행위이면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 부분집합이니까. 그죠? 행정행위이면 당연히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왜? 처분 중에서는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해서 곧 행정행위인 것은 아닌 거예요. 양자의 관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행정행위는 처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를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행정행위를 여러 가지 구별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행위의 효과가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자, 수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수익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주는 것을 수익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는 행정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요, 요건 당연히 보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은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있는데 우리 이것은 상대방이 싫어하기 때문에 침입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자, 우리 침입적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조세 부과 처분이에요. 너 세금 얼마 내? 라고 하면은 국민들은 돈을 얼마 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이게 침입적,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복효적 행정행위가 있어. 자, 복효적 행정행위는 뭐냐? 하나의 행위가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복효적 행정행위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바로 하나가 혼합효 행정행위가 있고 바로 두 번째가 제3자효 행정행위가 있어요. 자, 복효적 행정행위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혼합효 행정행위는요. 복수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합효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어떠한 개발 행위를 허가해줘요. 너 그거 개발해도 좋아 라고 하는 개발 행위를 허가해줍니다. 자, 허가를 해주면서 뭘 붙이냐면 자, 어떤 토지를 나라에 바치도록 토지를 얼마를 기부 체납하도록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거는요, 나한테 수익적이죠. 허가를 내준 거니까 이건 수익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주면서 대신 토지 몇 제곱미터를 기부 체납해 나라에 공짜로 바쳐라고 하니까 요거는 침입적이죠. 이런 식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입적 행정행위가 한 사람에게 같이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혼합효 행정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제3자효는요. A한테는 수익적, 그리고 B한테는 침입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제3자효라고 해요. 자, 우리가 경원자 소송이라고 있는데 경원자에서 원자는 원수예요. 원수.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주유소가 딱 한 개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주유소에 대한 허가를 놓고서 A하고 B가 경쟁을 했는데 만약에 A한테 주유소 허가를 내준다면 A만 이 지역에서 주유소 영업을 할 수가 있고 B는 주유소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A한테 주유소 허가를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A한테는 수익적이지만 B한테는 주유소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B에게는 침입적인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을 제3자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행위의 효과가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서 수익적, 침입적, 그리고 그것이 같이 발생하는 복효적 행정행위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개념인데 처음에는 물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히 이건 기속행위지 당연히 이거는 재량행위지 라고 금방금방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기속행위는 뭐냐?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량행위는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로 할지도 그 판단에 대해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if 법에서 정한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될 수도 있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면 우리 그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로 할지도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고 우리 그러한 경우를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한번 사례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죠. 자, 우리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보시면요, 사업인정의 고시라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하라요?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인 이런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사업 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이런 것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must죠. must.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도 있는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인정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조건 이러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게 기속행위의 사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우리 그것을 기속행위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재량행위를 볼게요. 자, 감정평가법 징계 보시면요, 39조에 징계 나와 있는데 국장은 평가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한 경우에는 이게 뭐죠? 요건을 충족한 거죠. 여러분, 평가사가 잘못을 해야 업무정지를 때리는 거지, 잘했는데 업무정지 때리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떠한 잘못을 한 경우에 여러 가지 잘못들이 나열되어 있겠죠. 그 잘못들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경우에는 이러이러에 따라서 징계를 뭐라고요? 반드시 해야 된대요? 아니래요. 할 수 있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다고 해도 몇 달짜리 업무정지를 내릴지, 그런 것들은 다 뭐죠? 행정청의 재량,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뭐 약간 웃기는 얘기인가? 보상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 뭐 그냥 그 담당 공무원도 같이 나오셨어요. 구청 공무원도 이제 현장 안내 한번 나오셨는데 저희한테 그러더라고. 점심 식사를 뭐 민원인 중에 한 분하고 좀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는 그렇게 뭐 밥을 같이 먹거나 또는 식사를 대접받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먹어요. 왜냐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그러는 거야. 뭐 구청 공무원이 약간 좀 곤란해하더라고. 외근관이 지역 유지인 거야. 지역 유지인데 뭐 자동차 뭐 부품 공장도 갖고 있고 그래갖고 뭐 재산이 수백억이래. 재산이 수백억이어서 거기에 건물도 이제 있고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보상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그 사람이 뭐 피수용자가 국회의원이든 뭐 시의원이든 뭐 갑부든 뭐 중소기업 오너든 다 상관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공정하게 평가해서 정당한 평가액을 내는 것뿐이라서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나 이런 사람인데 막 그런 얘기 한다 해봤자 그래봤자 우리는 씨알맹도 안 맥혀요. 우리 뭐 그런 거에 겁먹지 않아요. 우리가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우리를 부르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우리는 겁먹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럼 좀 곤란한데 싶었어. 그런데 7,000원짜리 김치찌개가 메뉴더라고. 7,000원짜리 김치찌개를 계속 먹었어요. 뭐 수백억 있다고 하시는데 뭐 수백억 있다고 해도 우리가 수십만 원짜리 밥 넘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원래는 안만 하려고 그랬는데 7,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자 그래갖고 뭐 이 정도는 그러면 뭐 이걸 뭐 어떻게 금품으로 보겠나라고 해서 뭐 이 정도는 같이 먹었어요. 먹었고 요거 계산은 그분이 하셨습니다. 수백억 중에서 아주 조금 쓰셨겠죠. 어쨌거나 근데 이것도 사실 수수료 외 금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저한테 업무정지가 안 떨어졌죠? 이건 너무 사소하잖아요. 그죠? 그냥 민원인이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해서 이거 뭐 이 몇천 원짜리 식사 한 끼 한 거 같고 이것 때문에 업무정지 때리면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경미하니까 이런 거는 사실 안 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건 뭐 알지도 못하죠. 국토부가 뭐 이거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지. 근데 그냥 제가 굳이 말씀드린 거예요. 수업용으로. 그래서 어떠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재량행위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보상 현장을 나가시면은 또 담보도 마찬가지고 담보하고 보상 나가시면은 좀 아시는 분들은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액에 의해서 자신의 보상금이 결정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상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보상은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더 높게 쓰시면은 1,000만 원 더 높게 보상액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그 피수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5억이라고 평가하면요 보상금이 5억이 나가요. 그리고 만약에 5억 1,000이라고 쓰면요 5억 1,000이 나가요. 근데 여러분 5억과 5억 1,000이 몇 퍼센트 차이죠? 고작 2%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 요인을 예를 들어서 1.05인데 이거를 1.07로 이렇게 올리면은 약 2%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5억짜리 집이 5억 1,000짜리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작 숫자를 엑셀에다가 1.05를 넣냐, 1.07을 넣냐. 요거에 따라서 그분의 보상액이 5억이 되냐, 5억 1,000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5억이라고 하니까 금액이 작아 보이는 거지 만약에 30억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어떤 뭐 예식장 뭐 부지가 있다. 예식장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30억짜리의 2%면요. 이게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고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 평가가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은요. 평가사 몇 명 다 알고 살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은행에서 거래도 많이 하고 담보대출도 받고 또 자기가 가진 땅이 많아서 여기저기 보상도 몇 번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감정평가에 밝아요. 그래서 자기 평가액을 2%만 높이면은 6천만 원이 자기한테 더 들어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뭐 몇 천만 원 떼어서 줄 테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달라라는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나, 얼마나 실무 문제가 풀기 싫었나, 얼마나 암기가 외우기 싫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절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징계 규정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은 우리 이것을 재량행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량행위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기속행위는요, 심플하잖아요. 어떠한 요건 충족하면 해야 돼. 근데 안 했어. 안 했으면 그거는 위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고시를 안 했어. 그럼 그거는 그냥 위법한 거예요. 그죠? 법에서 반드시 해라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건 그냥 위법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일정 범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재량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이 재량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저 공무원이 저 재량을 저렇게 한 게 맞나? 이 판단이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재량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거예요. 재량에 대한 통제. 우리 그래서 재량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잘못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재량이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가 일탈 남용이라고 해요. 자, 재량에 일탈이 있고 재량에 남용이 있는데 앞으로 수험 생활 공부하실 때에는 일탈과 남용을 그냥 합쳐서 그냥 이 둘을 그냥 쌍둥이로 그냥 합쳐서 일탈 남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따라서 뭐가 일탈이냐, 뭐가 남용이냐 앞으로는 구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이니까 일탈이 뭐고 남용이 뭔지 각각 설명은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하에서는 그냥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해서 일탈과 남용을 구분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먼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령이 부여한 재량의 범위가 있어. 자, 이 범위 내에서 네가 판단해 봐. 자, 이렇게 범위가 있겠죠? 이 범위 내에서 네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어쨌거나 이 범위 내에서 네가 재량껏 판단해 봐라고 했는데,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 내에서 판단하라고? 난 그러면 이렇게 할게 라고 해버리면 요거는 법에서 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 이것을 외적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게 재량의 일탈입니다. 법에서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야. 우리 얘를 재량의 일탈이라고 해요. 자, 어떤 사례가 있냐? 2년 이하의 업무 정지가 가능한데 여러분 우리 법에서는요. 업무 정지가 최대 2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는요. 제일 심한 게 뭐죠? 제일 센 게 자격의 취소예요.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격이 취소가 된 다음에 다시 시험 봐서 다시 평가사가 되신 분이 한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근데 저 그분 이름을 모르는데 그냥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전해 듣기는 했어. 근데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예전에 해준 적이 있는데 자격 취소받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 증을 딴 사람이 있다더라라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게 제일 센 거예요. 이건 그냥 증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거야. 두 번째가 등록의 취소인데 등록이 취소되면 업무를 못 해요. 등록을 해야지만 업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자격증은 남아 있지만 업무는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2년 이하의 업무 정지고 그 밑에가 견책이에요. 따라서 자격의 취소가 제일 센 거고 제일 센 징계고 견책이 제일 가벼운 징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업무 정지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따라서 업무 정지를 때릴 때에는 자, 여기 0에서 2년, 0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앙심을 품고 너 그때 누구한테 7,000원짜리 김치찌개 얻어먹었잖아! 라고 해서 그거를 누가 그 김치찌개 먹던 저의 그 모습을 찍어갖고 이렇게 국장한테 신고했다. 그리고 국장이 너 김치찌개를 얻어먹었어? 그랬더니 저한테 업무 정지를 때리겠다라고 하면은 0에서 2년 사이에서 업무 정지를 때려야 되는 겁니다. 굳이 때리겠다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너무 경미한 사안 아닙니까? 너무 경미한 사안인데 국장이 윤철신 저거 내가 평상시에 제일 안 좋아했지 이러면서 3년 빡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바로 이게 뭐라고요? 바로 이게 재량권의 일탈이에요.
일탈. 자, 그리고 두 번째, 재량권 남용이 있는데 재량권 남용은요. 법에서 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어. 즉,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벗어나지는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업무 정지를 몇 개월을 때릴까를 고민할 때에는 뭘 고려해야 될까요? 이 감정평가사가 저지른 잘못이 과연 어느 정도로 잘못한 거냐라는 그 비위의 정도를 봐야겠죠. 큰 잘못이면은 업무 정지 기간을 길게 때리는 게 맞고, 작은 잘못이면은 업무 정지를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때리는 게 맞겠죠. 근데 자, 김치찌개 한 끼 얻어먹은 건 되게 경미한 잘못이잖아요. 되게 사소한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업무 정지를 뭐 1.5년 때렸어. 그럼 이거는 정당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바로 이게 재량권의 남용이에요. 자,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관련되는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돼. 여기서 형량이란 얘기는요, 무게를 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 무게를 잰다. 즉,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크기를 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고려해야 돼. 그죠? 감정평가사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고려하고, 그리고 얘한테 업무 정지를 때림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크기를 비교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정평가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잖아요. 너희들도 앞으로 쟤처럼 밥 얻어 먹으면 업무 정지 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앞으로 감정평가사들이 더욱더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 하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하고 저한테 업무 정지를 때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잘 비교를 해서 잘 판단을 해서 적절한 업무 정지 기간을 때려야 되는 건데,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긴 기간에 업무 정지를 때리면 이거는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바로 그게 재량의 남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사례는요, 견책이면 적절한데, 사실 제가 뭐 밥 한 끼 얻어먹은 거는 견책이면 충분하겠죠? 사실은 견책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수업 목적으로 견책이면 충분한데, 너 앞으로 그러지 마 하고 그냥 한번 일장 훈계 한번 듣고 끝내면 되는데, 이거를 업무 정지까지 가져가서 처분하는 거는 너무 과한 거죠. 바로 이게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량의 일탈, 남용이 이런 건데, 앞으로는 일탈과 남용을 구분하지 않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한 경우, 즉 잘못 행사한 경우를 합쳐서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처분, 그러한 재량 행위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이거는 재량을 잘못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재량 행위는 위법한 재량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재량 행위는 행위죠. 행정 행위니까 처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도 권리구제 받을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도 권리구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부당한 처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당한 처분은 뭐냐? 이거는요, 재량을 잘못 행사하기는 했어. 그런데 재량을 조금 잘못 행사해서 일탈, 남용까지는 못 간 거예요. 재량의 일탈, 남용까지는 아닌 겁니다. 자,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과 관련해서 조금 다소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재량권을 조금 잘못 행사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야. 아주 깨끗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일 처리를 잘한 건 아니야. 하지만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까지는 가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당한 처분.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위법한 처분까지는 안 가고 그냥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 처분이다.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재량권 한계 내에서 재량권 행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위법하지가 않죠. 그래서 법원에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행정심판만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은요, 위법하면 위법하다라고 결론 내리고, 위법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위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은요,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법원은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재량권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청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업무정지를 몇 달을 때릴까라고 하는 것은 국장이 자기의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량의 행사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때마다 시시콜콜하게 사법부에서 야, 너 그거 업무정지 너 이번에 4개월 때렸는데 4개월보다는 3개월이 알맞아.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참견해버리면 이거는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니 국장인 내가 얘한테 4개월 업무정지 때리겠다는데 법원에서 야 4개월은 너무 길어 3개월만 해 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사법부가 행정을 하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행정부의 권한을 사법부가 침범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까지는 법원에서 심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부당은 잘 된 거예요? 이건 잘 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부당한 처분은 누구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행정부에게 아니 나한테 내린 업무정지 처분 이거 4개월짜리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야? 한 2, 3개월이면 알맞을 것 같은데 4개월은 너무 긴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안 돼? 바로 이렇게 행정심판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부당한 처분은 행정심판만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제가 앞에서 이 말씀 드렸었죠.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행정심판과 소송의 차이점이 있는데 행정심판은요. 위법한 처분 당연히 행정심판 걸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요. 당연히 위법한 처분은 당연히 행정소송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은 이것 말고도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을 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거. 그래서 부당한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권리구제 못 받고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당한 처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개월의 업무정지가 적절한데 4개월의 업무정지를 때린 경우에는 조금 과하죠. 조금 과한데 이 정도 갖고 이거 너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인데 너 이거 재량의 일탈남용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조금 과하지만 조금 과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위법한데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바로 우리 이것을 부당한 처분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분은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고 행정심판만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적법한 처분은요. 아주 재량권의 행사가 잘 이루어진 처분입니다. 요거는 아주 very nice한 처분이에요. 재량권을 아주 적절하게 올바르게 행사한 처분입니다. 만약에 어떤 평가사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2개월의 업무정지 정도 때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해서 그래 내가 판단해 보니까 2개월이 알맞겠어 라고 해서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때렸으면은 그거는 잘한 거예요. 그건 아주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거야.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는 위법한 거예요? 아니에요. 위법하진 않아요. 법을 어긴 건 아니야. 왜냐하면 감정평가사가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은 0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때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0에서 2년 범위 내에서 4개월의 업무정지를 한 거는 위법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적법하긴 해요. 법을 어긴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조금 과하죠. 조금 과해. 바로 이게 뭐라고요? 부당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부당한 처분. 그래서 이거는 아주 나이스하게 적법하고 이거는 쪼까 거시기 한데 어쨌거나 적법하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쳐서 결국 이 파란색 범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적법한 처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적법한 처분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거를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자,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아주 맛있게, 아주 조리가 잘 된 음식이 있어. 바로 이거예요. 맛있어. 너무 조리가 잘 됐어. 딱딱딱 맞춰서 딱 알맞게 잘 굽고 잘 튀기고 잘 섞어서 잘 만들었어. 바로 그게 아주 맛있는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파스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해물 파스타를 만드는데 해물을 안 넣었어. 그럼 그거 파스타가 아닌가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조금 잘못 만들었어. 조금 잘못 만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새우를 안 넣었다거나 아니면 마늘을 안 넣었다거나 아니면 면이 조금 너무 퍼졌다거나 너무 면이 조금 덜 익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생선에서 비린내가 약간 난다거나 조금 잘못은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 먹는 음식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데 조금 아쉽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이건 먹을 수 있는 음식. 요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주 맛있게 잘 된 음식도 있고 조금 잘못됐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하다가 새까맣게 태웠어. 오븐에다가 넣은 다음에 원래는 1시간만 해야 되는데 10시간을 돌렸어. 그냥 깜빡 잠들어갖고 다음날 하고 가보니까 새까맣게 타 있는 거야. 자, 아주 검게 싹 탔어. 그러면은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못 먹어. 요거는 못 먹어. 요거는 못 먹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이 2개월이 적절한데 4개월까지 때린 거는 조금 과하지만 인정할 수 있어. 요거는 이제 부당하긴 하지만은 적법하긴 해. 위협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서 0에서 2년 사이를 때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2년 반을 때렸어. 업무정지를 2년 반을 때렸어. 그러면 이거는 법을 어긋난 거니까 요거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재량의 일탈 남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량 행위의 각각의 위법과 부당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부당한 처분과 위법한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당한 처분과 위법한 처분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위법한 처분은 오로지 행정소송의 대상만이 됩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부당한 처분은 적법하긴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권리구제 받고 싶으면 행정소송은 걸 수가 없고 행정심판만 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행정행위가 무엇이고 행정행위 안에는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있는데 그 재량행위와 관련해서 재량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